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원간섭기와 그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신 정권이 끝나고 우리가 몽골에 대한 항쟁을 포기하면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원간섭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원간섭기에 원나라와 이런저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죠. 뭐 이렇게 고려 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뭐 왕의 칭호에는 꼭 충자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원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원나라가 급속하게 약해지면서 그 틈을 기회 삼아서 국민왕이 어떤 원나라를 좀 몰아내고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죠. 막 쌍성 총관부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또 이제 어, 국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죽죠. 그래서 거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민왕이 죽고 나서도 국민왕이 키워놓은 정치적 아들들이 있죠. 국민왕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키워놨던 정치 세력들,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그 뒤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신진사대부는 기억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특히 이 왕의 개혁 과정에서 탄생한 세력이죠. 누구예요? 어느 왕이야? 국민왕이죠. 국민왕. 그래서 국민왕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새롭게 키운 세력이 신진사대부들이죠. 이들은 권문세족들이 유교 공부를 안 하고 원나라 도움으로 저렇게 지배층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거 시험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길러내기 위해선 교육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기존에 있었던 국자감을 발전시킨 성균관이었죠.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국민왕의 개혁 정치의 흐름 안에서 이제 성균관을 통해서 길러진 세력이 신진사대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들의 특징은 이제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건데 성리학이 작년에 우리가 중국사 배울 때 배웠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송나라 때 나오는 새로운 유학인데 기존의 성리학 이전의 유학을 고전 유학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 유학이 있고요. 원래 유학이 있고 그다음에 성리학이 새롭게 등장한 건데 어떤 차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했던 얘기긴 한데 기존 유학은 조금 더 옳은 행동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상황 안에서 옳은 행동은 무엇인가를 찾아요. 근데 성리학은 조금 더 질문이 근본적으로 들어가요. 어떤 상황 안에서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 감정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이런 것들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가 있어요. 우리 학교 앞도 막 그렇잖아요. 차들이 막 쌩쌩 달려. 근데 어떤 되게 어린 꼬마애가 막 아장아장 겨우 걷는 꼬마애가 자꾸 이 도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존 유학이 물어보는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아기가 안전할 수 있도록 빨리 이 도로 멀리 애를 이렇게 유도해서 어머님께 인계하든가 해야겠죠. 근데 성리학이 물어보는 건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가? 그 감정은 왜 드는가? 그런 거예요. 불안감이 들겠죠. 불안감이 왜 드냐고. 내 애도 아닌데. 네,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 근본적으로 생기는 인간의 감정과 그런 감정이 발생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인간들이 나타난 이유, 이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나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성리학이고요. 신진사대부들이 이걸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시험 봐야죠. 그래서 보통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료로 진출하죠. 이게 또 이제 권문세족과의 차이점이죠.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로 들어가잖아. 여기는 과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모습 자체가 유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권문세족을 싫어하겠죠. 그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왕의 개혁 정치? 국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누구를 견제하는?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국민왕이 죽은 뒤에도 그 활동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또 유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교를 좀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같은 신진사대부라고 해도 그 안에서 조금 나뉘기는 해요.
어떤 신진사대부는 좀 심하게 비판해서 불교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진사대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교 자체는 뭐 믿는 게 문제는 없지만 불교를 믿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불교에 대해서 신진사대부들은 그닥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어디를 멀리하고 명과 교류를 강화한다는 거겠어요? 당연히 원이겠죠, 원. 근데 이게 원나라가 약해지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원나라를 멀리하고 명과 가까이 한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외교적 현실이겠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원나라가 급속하게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원나라 몽골 제국은 이런 대규모의 국가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그걸 대응하는 노하우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원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이 원나라에 저항하는 한족의, 중국 한족의 명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원나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원나라한테 저항하고 있었던 중국 한족의 명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현실을 봤을 때도 원나라를 멀리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들의 국내 정치 현실도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권문세족은 원나라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어, 우리와 멀어져야 권문세족도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국내 정치의 문제도 있고요. 국내 정치 현실의 문제도 있다. 근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은 유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한족들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 아무것도 아닌 몽골족보다는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학을 만든 민족인 한족의 국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 학문적인 이유도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유학을 만든 민족인 한족들의 국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원나라를 멀리하고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된다. 원나라보다는 명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인데,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까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권문세족은 뒤에 몽골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신진사대부는 없죠. 저게 왜 저러냐면 그 권문세족들은 몽골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신진사대부들은 명나라랑 친해지고 싶다는 거지 명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사대부 쪽에는 명나라라는 글자가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공민왕이 살아있었을 시기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개혁 정책들이 순조롭게 잘 되진 않아요. 자꾸 중간에 턱턱 걸리고 막 방해받고 이러거든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외적의 침략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 외적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홍건적, 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홍건적이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홍건적은 뭐예요? 중국의 한족들이 원나라에 저항해서, 몽골 제국 원나라에 저항해서 일으킨 반란. 걔네들이 홍건적이잖아요. 근데 이 홍건적이 활동을 하다가 어쩌다가 원나라에 쫓겨서 한반도로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좀이 아니야. 되게 자주야. 되게 자주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려가 많은 피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국민왕의 개혁 정책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건적은 기본적으로 한족이고 몽골 제국 원나라에 저항하는 세력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원나라에 쫓겨서 한반도로 들어온 적도 있다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이 홍건적들이 끼치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수도를 함락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수도가 함락됐다 보니까 이제 이 수도에 살고 있는 공민왕도 이렇게 지금의 경북이죠. 경북 안동에 피난 간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정세훈, 이방실 이런 장군들이 막아내긴 해요. 막아내긴 하는데 아무튼 홍건적 때문에도 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사실은 홍건적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왜구들이에요. 왜냐면 간단해요. 이 왜구들로 인한 피해가 좀 더 컸거든. 근데 이 왜구들이 좀 판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왜구는 기본적으로 범죄 조직이에요. 범죄 조직. 그냥 해적이야, 해적. 그냥 바다 위에 깡패고 조폭이에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외국가 규모가 커지면 뭐 중국이나 일본의 상업 집단이랑 좀 연결이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건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범죄 조직이고 바다 위에 조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 시기에 외국들이 좀 판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고. 근데 요 시기가 중국에서도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국가가 교체되는 시기였고요. 고려도 뭔가 흔들흔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오던 그래서 세 나라 다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든 뭐 기존의 국가가 혹은 기존의 정부가 무너지든 중국, 한반도, 일본이 다 정신 없었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인 이 왜구를 통제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들이 막 판을 치고 다니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왜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왜구는 보통 여기 대마도를 보통 근거지로 삼고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 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큰 뭐야 끼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왜구들을 물리쳐주기만 하면 되게 영웅처럼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왜구로 인한 피해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외국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갯벌이 하얗게 변한다는 거야. 갯벌이 하얀색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얗게 변하는 거겠어? 외구들이 이제 농민들 집에 들어가서 농민들 창고에서 쌀을 다 훔쳐 나오는데 훔쳐 나오다가 흘린 것만으로도 갯벌이 하얗게 변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피해가 컸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보통 이제 세금을 거두면 쌀로 걷잖아요. 뭐 지금처럼 계좌이체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쌀로 거두니까 쌀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육지로 옮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막 중간에 산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바다로 빼죠. 그래서 배에 실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외구들이 이걸 많이 노립니다. 이 거둔 세금을 옮기는 이 배를 많이 노려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껏 고생고생해서 세금을 거뒀는데 그걸 외구들한테 다 뺏기니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오는 거죠. 해안가 주민들 피해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피해가 컸다 보니까 누군가가 왜구를 싸워 이겨준다면 막아준다면 슈퍼히어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최영, 이성계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영, 이성계 이런 장군들이 홍건적 특히나 왜구, 홍건적도 홍건적이지만 왜구를 막으면서 이제 되게 스타가 되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최무선의 화포 제작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화포를 쓴다는 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약을 전쟁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포가 또 중요한 게 화포를 만들면 그 화포를 배 위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배 위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지역이 그동안은 육지였다면 이제 바다에서 싸울 수 있게 바뀌어요. 최영, 이성계 다 육군 장수들이에요. 근데 최무선 때부터 화포를 쓰면서 배 위에 대포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싸우는 장소가 육지에서 바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다에서 싸워서 이겨서 물리쳐서 돌려보내면 육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죠. 전쟁을 육지에서 한다는 건 이미 해안가 주민들은 당했다는 거지. 근데 전쟁을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하면 이 왜구들이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육지로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물리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굉장히 최무선이 화포를 쓰기 시작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구들의 근거지 대마도를 이런 식으로 박위가 정벌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고려의 대응에서는 최무선의 화포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의 정치 변화를 위해서라도 최영 이성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건적 왜구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 굉장히 고려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홍건적 왜구 특히나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영과 이성계가 어마어마한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세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인이죠. 무신이잖아. 그래서 이들을 신흥무인 세력 이렇게 부릅니다. 신흥무인 세력이 보기에도 권문세족은 이제 꼴배기도 싫고 몰아낼 때가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신흥무인 세력 시각에서 봐도. 왜냐면 이 신흥무인 세력들은 장군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징발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병사들을 모으러 다니면서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다 봐요. 근데 그런 모습들, 지금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이 모습들의 원인을 권문세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도 권문세족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신흥무인 세력이랑 생각이 같은 애들이 누군 거야?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힘을 합쳐서
고려 사회 개혁에 앞장선다 이 얘기는 권문세족을 빨리 밀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측에 신흥무인 세력까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리고 결국 국제적으로는 이제 누가 누구를 몰아낸 거겠어요? 그죠? 명이 원을 몰아내게 됩니다. 요랬던 명이 요래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이렇게 커져서 몽골족을 완전히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 포인트가 생기는데 우리 기억날 거예요. 원나라가 고려 정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요 세 군데 지역은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런 지역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그 세 개 중에 제가 여기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쌍성 총관부. 나머지 두 개는 서경 평양에 있는 동령부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주도 탐라 총관부였죠. 근데 동령부랑 탐라 총관부를 제가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고 했던 건 그 두 개 지역은 원나라가 본인들이 관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반납을 해요. 그래서 그닥 중요한 게 아닌데 쌍성 총관부는 국민당 때 직접 군대를 보내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묘하게 꼬이면서 중요해져요. 뭐야, 그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원나라가 그냥 준 거잖아요. 반납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명나라 입장은 뭐냐면 자기들이 몽골을 몰아냈으니까 쌍성총관부도 몽골을 몰아낸 게 자기들이니까 쌍성총관부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려가 자기들 군사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얻어냈다는 걸 명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명나라가 이제 우리가 원나라를 몰아냈으니 이 고려의 쌍성총관부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고려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우리가 겨우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 걸어서 싸워 이겨서 얻은 땅인데 이걸 명나라가 갑자기 뺏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논쟁이 벌어져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건 맞는데 명나라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감당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결정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요. 그 결정을 내렸던 게 최영입니다. 어, 그리고 당시에 왕이 우왕이었는데 우왕은 최영을 엄청 따랐기 때문에 이제 최영 말을 믿고 쌍성총관부를 주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좀 오바해요. 쌍성총관부를 명나라한테 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명나라가 이제 규모는 크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기강 잡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쌍성총관부 지역을 못 주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우리가 요동을 정벌해서 명나라한테 따끔하게 어떤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설이 나와요. 음, 지금 보고 계신 여기가 이제 명나라가 요구했다는 그 쌍성총관부 지역이고요. 요동은 여기쯤에 있죠. 그래서 이제 최영의 얘기는 쌍성총관부를 지금 명나라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 못 돌려주는 거고 우린 오히려 반대로 요동을 공격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왕이 이걸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왕 짱이야 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서 이 요동 정벌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요동 정벌을 맡았던 장수가 이성계예요. 근데 이성계는 이 요동 정벌에 반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불가로운이라고 네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명나라가 너무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름인데 이 시기가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인데 여름에는 다들 농사일을 바쁘게 해야 될 시점인데 농사일 못하고 병사로 끌려오면 농사가 망한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요동정벌을 위해서 군사력을 다 빼면 그러면 남부지방에서는 왜구가 더 기승을 할 건데 왜구들이 들이닥치면 걔들을 막을 병력이 없다는 거죠. 병력을 다 닥닥 긁어 모아서 이제 요동 정벌하러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왜구 침략 우려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름이니까 장마철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의 악유가 녹는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화살되고 화살 촉이잖아. 여기에 접착제를 바르거든요. 이 접착제가 악유예요, 악유. 악유인데 이게 이제 너무 습하고 온도가 높고 덥고 이러면 이 악유가 녹아요. 그러면 화살과 화살촉을 이어주는 악유가 녹으면 그러면 무기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여름이고 습하니까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막 전염병이 돌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이성계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이 명나라 요동 정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성계가 최영보다 후임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이 이성계보다 더 직급이 높은 거죠. 근데 군대는 상명하복, 복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최영보다 직급이 낮았다 보니까 최영이 가라고 하는 말을 비판이야 해볼 수 있어도 부정은 할 수가 없어. 결국 가야 됐던 거죠. 그래서 가요. 가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요동 정보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병사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동 정보를 하러 가기도 전에 가는 길에 이미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막 전염병 돌고 체력이 떨어지고 막 이래서 막 죽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봤을 땐 이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요동 정보를 떠나는 건 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데리고 온 병사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대로 만약에 요동정벌 한답시고 중국이랑 싸우면 다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성계는 최영의 명령을 어기고 어, 위화도라는 압록강에 있는 섬에서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게 위화도예요. 위화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군대를 돌리고 요동정벌은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군대 머리를 돌리게 되는데 지금 이성계한테 누구도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반역인 거죠, 반역. 그래서 이제 반역자가 돼서 돌아와서 자기한테 요동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요동 최영을 죽이게 됩니다. 최영을 죽이게 되면서 이제 이성계가 어떤 권력으로서는 원탑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신흥무인 세력 그리고 신진사대부 세력이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런 모습인데 또 신진사대부가 그 안에서 나뉘어요. 근데 신진사대부는 기존의 권문세족이 지배층으로 있는 그런 사회에서 변화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더 극단적으로 변화하자 아니면 적당히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진사대부도 급진파와 온건파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요게 나뉘는 이유는 사실은 뭐였냐면 땅 문제였어요. 땅 문제.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급진파의 시각은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일단 기존의 모든 토지 문서를 싹 다 불태우고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급진파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원건파는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그냥 필요한 잘못된 부분들만 고치고 개혁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급진파의 주장이 극도로 급진적이었던 게 토지에 관련된 문서를 싹 다 불태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급진파는 이렇게 하려면 고려가 무너져야 된다고 봤어요. 고려라는 정부가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급진파는 생각을 했고요. 온건파는 적당히 개혁만 하자는 거기 때문에 고려를 무너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파는 우리 고려 왕조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주로 이색, 정몽주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진파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정도전, 조준.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 이제 고려 정부를 아예 무너뜨리고 토지 개혁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고려 정부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없애려고 할 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온건파는 고려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급진파는 고려를 무너뜨리더라도 고려를 무너뜨려서 전혀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고려는 이제 무너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급진파죠. 그래서 이들 중에는 결국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성계와 조선이 이성계와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